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1926년 오늘에는요, 일제강점기 학생들을 중심으로 60만세 운동이 일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의 장례 때였는데요. 자, 이미 이전에 3.1운동이 일어났고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진 시기였습니다. 외세에 항거한 우리 선조들의 역사입니다. 자, 1987년 오늘에는요, 민주화 운동의 물결이 일었죠. 이때도 학생이 중심이 됐지만 도심의 넥타이 부대들이 합류하면서 결국 6.29 선언과 직선제 개헌을 이뤄내게 됩니다. 자, 이때는 국가 내부의 군부 독재에 항거했던 그런 역사입니다. 이때 저도 대학 3학년이었는데요. 서울역에서 광화문으로 종로에서 을지로를 거쳐 명동까지 행진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우리는 독립과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기간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거쳐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죠. 자, 우리 국민의 국난 극복 의지와 에너지는 정말 세계 최강입니다. 글로벌을 선도하는 국가 리더십이 세워지고 정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정치가 더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만나실 수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60항쟁 35주년을 맞아서 현 시대 민주주의를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어서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스포츠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이 커피 쿠폰,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제 취임 한 달,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출근 때마다 도어 스태핑, 네. 기자들이 질문을 받고 일문일답을 하는데 오늘은 또 의미 있는 한 달이니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금 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은 네. 이준석 계와 또 친윤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 연일 전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네. 정진석 의원과의 설전. 그렇습니다. 윤석 대표가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기자들이 물어본 질문은, 아니 이 당내의 갈등, 그러니까 이 이준석 지도부와 친윤 주류 인사들의 갈등 양상, 여기에 대해 물어봤더니 윤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질문 받자마자의 반응은 갈등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파악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당내 갈등이 없는데 무슨 갈등이냐 이렇게 물어본 걸 수도 있고 한데, 윤 대통령은 무슨 지켜보겠다, 뭐 정치가 늘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우선은 여권 내 갈등에 증폭하는 정치적 상황, 여기에 거리를 두겠다, 이렇게도 읽히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 갈등이라는 게 크지 않다, 그리고 이게 잦아들 걸로 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당 지도부와 오찬 중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네. 오찬 과정에서 이 당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아마 거기서 조정하는 역할도 하지 않을까. 뭐 친윤 세력과의 또 당내 지도부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없는 쪽으로 오늘 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제 이제 우크라이나에 갔던 이준석 대표가 오후에 돌아왔고, 네. 오늘 이제 대통령도 만나는데 이제 또 지도부 누가 참석했는가도 궁금하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아침 한 달째의 기자들에 대한 일문일답, 이 좀 임 작가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오늘 이제 당 갈등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맥락적으로 살펴보면 아마 실제로 뭐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갈등을
몰랐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발언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좀 이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된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발언들을 봐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정진석 의원 사이를 이제 중재하려는 모양새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내에서 이런 식의 이제 잡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보면 결국 이게 당내에서 수습이 될 걸로 보고 본인은 이제 직접 개입하지 않는 스탠스를 네. 좀 취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여전히 지금 화물연재 파업이 나올 때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그 강경한 입장 외에 그러니까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대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발언 외에는 직접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어떻게 풀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도어 스태핑 할 때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지 네. 정부가 이제 직접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다소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노사 자율에 맡긴다. 이건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저희가 화물연대와 파업 첫날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이제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안전 운임제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하고 이걸 지속시켜달라라는 요구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풀 거냐. 물밑 접촉한다 그랬고요. 그렇죠. 아니면 또 국회 입법으로 이걸 해결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노사 자율에 맡기기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개입이 돼 있어요. 지켜볼 문제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인사 대상자들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이야기를 내놨네요. 네, 그러니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이게 지금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가벌성이라든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박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 2001년에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이 0.1%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2.5배 높은 0.251%였어요. 높았네요. 이게 또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선고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벌이 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교육부 수장인데 지금 음주운전 경력, 전력이 있으면은 교장도 못 되는 상황인데 교육부 수장으로서 영이 서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우선 윤 대통령은 좀 더 따져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무엇을 더 따져봐야 할까요? 일단은 기간은 좀 오래되긴 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 전력으로 대선 후보 논란이 있을 때가 2002년도였나요? 거의 이제 한 20년 정도 그런 정도죠. 네.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그 부분을 이제 상당히 좀 집요하게 공격을 했었던 맥락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보면 이제 박순애 후보도 장관 후보자로는 부적격일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기자들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야권에서는 부적격 인사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후보자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음주 관련된 것도 반문법을 많이 쓰는군요. 그렇죠. 음주 관련된 것도 이제 지적을 받고 있다고 기자들이 다시 질문하니까 어떤 의혹이죠?라고 이제 질문을 다시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이제 오늘 기자들하고 질답을 이제 이끌어 갔는데 전반적으로는 뭐랄까요? 이제 좀 곤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원칙론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 답변은 기자들에게 하지 않는 이제 방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격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대목들 어제 그제 계속 이어졌던 것들은 인사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좀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예를테면 민변 출신의 인사들이 전 정권에서는 많았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은 대체로 대통령 입장에서 좀 답변하기가 좀 쉽지 않은 사안들 그 경우에는 원칙론을 밝히는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았나. 민감한 질문들은.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일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째 사실 또 대통령도 출근 때마다 곤혹스러울 수는 있어요. 민감한 질문이 툭 터져 나오면 이걸 또 뭐라고 하고 지나갈까 하는.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시기도 따져보고 그 당시의 관행이라는 것도 분명히 또 존재했고요. 가벌성 문제 등등. 근데 좀 마지막에 도덕성은 동의할 수 없어요.
만취했는데 운전대를 잡는다? 네. 이 자체는 도덕성이 꽈락이라고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도덕성은 따질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앞으로 인사청문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국회가 원구성이 안 되면 청문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국회 상황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일정이 안 잡히게 되면 결국에는 이번 하순까지 안 잡히게 되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하고 10일 기한을 정해서 그 안까지 안 오게 되면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선 윤 대통령 좀 보자는 거고요. 예. 국회 상황이 원구성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는 언제 열릴지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 국회가 지금 마비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당 내에서 또 이게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친윤 모임. 지금 이제 민주당도 뭐 개파 해체, 특히 모임 뭐 해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친윤 이 의원들이 모임을 만드는데 이름도 있다. 임 작가님 뭡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친윤 의원 모임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렇겠죠,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모임 중에서 개파 모임이 아닌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본인들 스스로 개파 모임이라고 밝히는 경우는 전혀 없죠. 뭐 7인회니 철험회니 막 그랬죠.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문제가 되면 네. 그런 모임은 없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해체도 하고 막 그래서 7인회가 대표적인 경우였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체를 하지?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뭐 비슷한 경우로 지금 이제 이번에 만들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임은 가칭 이제 민들레라고 하는데요. 꽃 이름이네요. 네. 그래서 왜 꽃 이름을 이런 의원들의 모임에 붙이나라고 봤더니 원래 취지는 이제 민심을 들어볼래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약간 좀 그 급조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이게 의문형인지 평의형인지가 좀 헷갈립니다. 네네. 민심을 들어볼래라고 하면 말끝을 내리면 민심을 열심히 들어보겠다는 의원들한테 초점이 가는 건데 민심을 들어볼래라고 하면 이제 의문부호를 달면 권유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민심 한번 들어보겠니?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공부 모임이 워낙에 많으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네. 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윤 그룹의 의원들 중심인데 뭐 이를테면 이용호, 이철규 의원이 지금 키를 잡고 있고요. 네. 이분들이 뭐 대표적인 친윤 인사고 또 인수위에도 참여를 했었던 분들이고요. 친윤계의 그 자장급 중에 한 명인 장제원 의원도 이제 참여를 합니다. 당선인 비서실장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한 30여 명 정도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박수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체로 역시 인수위원회 출신들. 네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제 범친윤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축을 이루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 내에서 친윤계가 구체적인 세력화를 시작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좀 그 성격적으로 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의원들만 모이는 단순 조찬 모임이 아니라 연사를 모셔서 학자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기도 하고 각 부처의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여당과 이제 정부 부처들이 이제 협력하는 모양새를 띌 수도 있다. 당정 공부 모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어제 그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귀국을 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네. 사조직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네. 애초에 지금 이제 당정대라고 해가지고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네네. 이미 이 관련된 이제 소통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공식 기구가 있는데 굳이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사조직 형태를 띨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당내 일각에서도 나오는 비판점이긴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권성동 원내대표 반대 입장. 네. 이준석 대표는 이거 사조직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장제원 의원은 이제 좀 주도하는 쪽에 참여해 있으니까 사조직이 네. 아니다. 공부 모임이다. 공방인데. 자, 이준석 대표 어제 귀국을 했는데 정진석 의원과 설전이 지금 잦아들지 않고 있다. 그럼 그다음에 어떤 얘기들이 더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혁신위를 겨냥한 정진석 의원의 이런 지적 이게 뭐 사실과 맞지도 않다. 그리고 추태에 가깝다. 자기 정치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진석 의원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의원을 향해서. 혁신위를 정진석 의원을 향해서. 예,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만 이제 계속 남겨서 비판을 하다가 어제는 기자들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필이면 제가 외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공격적인 언사로 당 대표를 공격한 의도가 뭔지 국민이 잘 아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1년 동안 당대표로서 선거 진두지휘에서 네. 당대표 역할을 했고 그 성과를 선거 결과로 증명했는데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이 정 의원을 겨냥을 했어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정당성 혁신이 구성이 필요하고 혁신위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당내 최다선이고 당내 중진의 이런 비판적 목소리 이게 문제가 있다. 오히려 당의 혁신을 가로막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이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강대강입니다. 네. 이거 그러면은 누가 승자가 되나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기자회견도 당시에 이준석 대표의 어떤 톤앤 매너라고 하죠.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굉장히 격앙된 태도고 거의 속사포처럼 이제 네네. 공격을 쏟아내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원래 이제 공항에서 간단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좀 길게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정진석 의원에 대한 어떤 논박이 주요 내용을 많이 차지했었는데 박 기자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또 이제 한입뉴스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네. 추미애 대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추미애 대표하고도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대선 이기고 지방선거 압승한 똑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하는 것처럼 당내에 이런 식의 공격이 있었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정당성 측면에서는 이제 정진석 의원이 약간 좀 너무 성급하게 이 싸움에 뛰어든 경향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방문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명분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혁신위원회 얘기로 갔다가 정실 인사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당협위원장 얘기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논점을 바꿔서 어떻게든 공격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계속 이제 논박을 주고받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한테 명분이 다소 좀 있는 걸로 기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오늘 또 이제 민들레 모임에 대한 얘기가 또 불이 붙는 걸 보면 진짜 싸움판은 이준석 대표와 혹은 윤 핵관들 사이의 진짜 싸움판은 정진석 의원의 수준이 아니고 아마도 이 민들레 모임 같은 윤 핵관들이 많이 모여있는 개파 모임의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촉발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들레 모임 같은 거 하지 말라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죠. 그렇습니다. 내가 못 모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전히 이제 당 내에서는 이게 뇌관이 될 가능성을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원조는 정진석 의원인데 육모방망이 사진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진석 의원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또 소위 부답이라고 글귀가 적힌 액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뿐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 이게 좀 부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는 어제 얘기를 대꾸하지 않겠다 이런 했었는데 오늘 또 웃을 뿐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액자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올려야 되는 건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를 만나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소위부답은 행동을 하는 것이지 소위부답을 소위부답하겠다고 올리는 게 소위부답이 아니다. 이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대통령과 이제 당 지도부의 모임 이후에 이게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12시 3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알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정체 모두 사고 여파입니다. 전 시간 팔곡 분기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여파로 순산터널에서 팔곡 분기점 사이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바란 부근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화성휴게소에서 바란 쪽으로 4km 구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고 서울요금소에서 수원까지 6km 구간 막히는데요. 이 구간 작업 여파도 있습니다. 죽전 부근 5차로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반월터널에서 둔대 분기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 쪽으로 6km 구간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북권 부산 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으로는 기장요금소 진출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기장대로 방향 진출로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도 뭐 굵고 자잘한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며칠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상호 혁신비대위는 출범을 하는데 네. 자, 먼저 나온 소식은 이거네요. 이재명 의원 혐오 활동 자제를 요청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의원이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네. 어떤 얘기를 썼냐면 사실에 기초한 토론과 비판 설득을 넘어서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모욕적 언사 또 문자 폭탄 이런 억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비호감 지지 활동이 저는 물론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은커녕 해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이 다르면 존중하고 문제점은 정중하게 합리적으로 지적하며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게 오히려 공감을 확대할 거다. 모명감을 주고 의사표현을 억압하면 반감만 더 키운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동료 여러분과 함께 긍정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른바 뭐 강성 지지층의 뭐 문자폭탄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네. 좀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보이고요. 뭐 친 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도 SNS에 연달아 글을 올려서 내부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내 불협화음을 좀 잠재우고 또 일부 지지층에 국한되는 인상.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뭐 친 이재명계 의원과 이재명 의원을 지지한다. 그렇게만 테두리 지어지는 이것도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엊그제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오랜만에 시사본부에 나와서 민주당의 패인 분석 키워드 5개를 정리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팬덤 정치였거든요. 네. 근데 이 팬덤이 과하게 좀 광기화되면 상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혐오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공격적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또 흥미로운 게 이 SNS 글 이후에 홍영표 의원을 굉장히 저격했던 누군가가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뭐 일종의 그 공격성 그 게시물 대자보를 직접 붙였던 사무실에 대자보를 붙인 거야. 그렇죠. 네, 길게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대자보가 한 3m 정도 길이가 되게 그래서 이제 문에서부터 복도까지 쭉 이어서 붙였기 때문에 그 대자보를 떼지 않으면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고 실제 내용도 보면은 뭐 홍영표 의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뭐 침해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그 다소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비하 발언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대자보를 붙였던 당사자가 홍영표 의원실 그 이제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서 직접 그 사과도 하고 이 보좌관하고 이제 면담도 하고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좀 더 선제적으로 당내의 어떤 그 소음이나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나서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소위 이제 친 이낙연계의 인사들이나 그동안 이제 많이 공격을 해왔던 분들이죠. 혹은 뭐 친문계, 범친문계 인사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뻘쭘하게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주로 공격적인 팬덤이라고 민주당 밖에서 이제 지목을 받아왔던 분들이 또 친 이낙연계나 소위 이제 강성 친문계들 뭐 이 문파라는 식으로 이름이 붙여졌던 분들이 있죠 예전에. 이런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의 자리는 돌아보지 못하면서 왜 이재명계의 이제 지지자들에게만 그렇게 강성이라고 딱지를 붙이느냐. 또 이런 역비판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에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내에 이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방치하고 있다가 상황이 악화된 거니까 이렇게 이재명 의원이 강성 지지층의 자제를 당부한 거는 다소 늦었더라도 환영한다. 이렇게 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 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조금 물꼬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대목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은 뭐 이재명이냐 아니냐. 그 지난 2번의 이 선거 패배의 이후에 그럼 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지도부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이재명이라면 무엇이 왜 이재명이냐 아니라면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기능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좀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주길 바라고요. 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했는데 자, 국정원장을 최근에 마치고 퇴임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또 이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네. 박지원 전 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메시지를 하루는 내고 또 하루는 민주당에 대해서 내고 여야를 넘나들면서 메시지를 내고 있고 방송 출연도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 라디오에서 박 전 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 같은 사람이 졌지만 잘 싸웠다. 당겨하라라고 응원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서로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된다. 겸손하지 못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 인사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조어가 돼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걸 내걸어서 뭐 6일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의원은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금 3연패라고 하는데 앞으로 2년 있으면 총선이다. 4연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젖잘싸는 극복해내고 또 앞으로 민주당의 갈 길을 잘 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의지로 표명이 되는데요. 이번 주 중에 민주당이 복당한다고 합니다. 네. 복당하려고 하고 이사에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당대회 출마설을 일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자신에 대한 비대위원장설이 있어서 일부러 복당 신청을 늦췄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잠깐 이름이 거명되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 당에 이제 복당이 만약에 된다면 또 어떤 메시지, 어떤 내용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좀 앞으로 4연패에 빠지지 않게 만들지 좀 봐야겠습니다. 자, 국민의 당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분당 때 안철수 당시 의원과 출당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죠. 새 당으로 해서 이제 호남 지역 정당을 거쳐서 민주당에 복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어요. 그렇죠.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자신에 대한 비대위원장 설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을 보니까 언론과 정치평론가 일부의 예측처럼 당대표 등과 같은 자리에서 이제 일할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부 정치평론가로서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이제 광주와 목포와 봉하마을과 뭐 양산을 방문하는 이 일정을 두고 사실상 비대위원장 행보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랬죠. 그걸 들으셨나 보네. 네, 그러니까요. 임경빈 작가 얘기였구만요. 늦추시게 된 거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아마 이제 주로 활동할 영역은 언론이나 인터뷰 영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을 또 워낙 많이 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뭐 오늘 이제 그 본인의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아침 라디오에 이제 출연한다는 이 공지를 하시기도 했는데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외곽에서 일단 민주당의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하는 거를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실 것 같고요. 그 뒤에는 또 이제 나름의 어떤 역할이 생기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워낙 관록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야기 제 귀에 속 들어왔는데 자신은 이제 정치의 물에서 노는 물고기다.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인 박지원보다 정치인 박지원이 더 자연스럽다. 더 자연스럽다. 얘기하기도 했죠. 네. 자, 화물연대 파업은 지금 나흘째예요. 지금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에서도 이 정부가 역할을 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전개됩니까? 자, 지금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도 사라지게 되는데 올해 말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임제가 왜 이게 도입이 됐는지 생각을 해보면 화물차 사고가 많이 좀 일어나고 문제가 되니까 많았죠. 안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켜주기 위해서 안전운임제라는 규정을 만들자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과속, 과적 이런 게 좀 사라지면서 안전에 도움이 됐다는 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에요. 과속, 과로. 그렇죠. 그래서 안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없어지게 됐으니까 이거 다시 국회가 법을 뭐 연장을 하든 대책을 내놔야 된다. 정부도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이걸 좀 논의해야 되는데 국회가 안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고 사실 어제 민주당 지도부가 화물연대 관계자들 만났습니다. 지도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화물연대 쪽 얘기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잘 생각을 하고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왜 손 놓고 있다가 이제서야 찾아와서 우리 얘기를 듣는 거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이제라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뭐 죄송하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좀 하면서 우리가 들여다보겠다. TF 구성이나 법안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또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해놓고 이제 와서 화물연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냐. 그럴 거면은 국회부터 빨리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까지 다시 또 이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국토부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TF 구성도 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국회가 안 열리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어서
이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상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일몰제 관련돼서는 해결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일전에 국토교통부에서는 뭔가 또 이제 다른 해법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화물연대는 오히려 정부는 대화에 지금 미온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꼬여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경제 위기다. 뭐 이제 정치인들이 요새 계속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당장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엊그제 보니까 시멘트 출하량이 하루에 155만 톤 정도가 13,000톤으로 줄어서요. 레미콘 업체 놀고 건설 현장 놀고 철강 타이어 지금 이제 물류 멈춰 있고 지금 현대차에 부품 공급도 안 되고 이거 해결 안 하면 경제가 어떻게 풀리겠어요?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 물류 유통 시스템이 유럽 같은 경우와 좀 다르게 철도나 해운에 의한 경우가 별로 없고 대부분 이렇게 컨테이너 그렇죠. 차량처럼 그렇죠. 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륜차 교통 시스템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까지 좀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보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사실 지난 1년여 동안의 기간을 생각해 보면 핑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미리 뭐 화주와 이제 차주들 사이에서 협의를 시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걸 밝히는 것만으로도 화물연대한테는 이게 일종의 이제 협력의 제스처가 될 수 있는 거라 지금 봤을 때는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국회보다 오히려 국토부 쪽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났던 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철도 파업 때 김무성 당시 의원이 나서서 이 밤샘 이 미팅을 하면서 결국은 이거 풀어냈거든요. 그렇죠. 이런 정치력을 좀 또 여당 정치인이 의원이 누군가 나서주면 이게 민생 아닌가. 민주당도 함께 좀 힘을 보태고요. 자, 다음 오늘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엊그제 깜짝 놀라고 전해드렸습니다만 영원한 국민 MC 송혜 선생님 전국 노래자랑 34년 최고령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 기네스북 보유자 기네스 기록 보유자 오늘 이 연결식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4시 30분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연결식이 있었는데요. 유족과 지인 연예계 후배 80여 명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결식장에서 고인의 생전 육성이 흘러나왔어요. 이 송혜 선생의 상징인 전국이라는 코멘트가 흘러나오니까 참석자들이 다 같이 노래자랑 이렇게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빈소를 떠난 운구차 이 송혜 선생이 생전 자주 이용했던 국밥집, 이발소, 사우나 등이 있는 종로구 낙원동의 송혜길 여기를 들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KBS 본관 앞에서 이 전국 노래자랑 시그널송 연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노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 노래자랑을 함께해온 신재동 악단이 고인과 함께 마지막 길에 연주를 했고요. 임수미 아나운서가 사회를 받고 김희철 사장이 추모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제까지 마친 송혜 선생 생전에 제2고향으로 여기던 대구 달성군의 송혜공원에 안장된 이 부인 서국희 씨 곁에서 영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은 황해도인데 결국 가보시지 못했고 평양까지는 이제 공연을 갔고 그리고 서국희 여사의 고향이 대구예요. 그래서 송혜공원이 있는데 부인 곁에 영면했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오늘 여기서 한입뉴스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호 기자,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디저트송은요. 이 0529님 6월 10일을 맞아 독립운동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일이 편하게 살지 않나 싶습니다. 양희은 씨의 상록수 부탁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 몰아줘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고유어 명사로 상대편이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성가신 말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일을 뜻하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던 이야기의 끝을 막는다는 뜻이기도 한 사문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말 막기, 말 막음, 입 막음 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말 막음입니다. 말 막음은 남의 입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성가실 만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막는 일 또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말을 기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소문나지 않도록 말 막음을 확실히 해두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서로 주고받던 이야기를 끝맺는 일을 뜻하는 것이면 우리는 웃음으로 말막음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입막음은 비밀이나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 또는 그런 수단이라는 뜻만 있어서 정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막음이란 말이 들어가는 표현 중에 하나인 판막음은 그 판에서의 마지막 승리 또는 마지막 승부를 가리는 일을 뜻하고요. 멋있게 판막음을 장식하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소나무림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게 되면 가사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깊이 있는 뉴스. 한꺼번에 이러다가 전생에 콜벌이 다 사라지면 그건 어떡하지? 색다른 이야기. 이 장애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욕구 다양한 시선 모두 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스마트한 당신의 내일을 위한 모든 소식.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주 후반 들어서도 대기가 많이 불안정합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구름이 발달한 가운데 1시간 이내에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에도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저녁부터는 그 밖에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은 5에서 40mm가 예상되고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빠르게 올라 있는데요. 지금 서울의 기온이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 높습니다. 한낮엔 서울이 29도, 광주 29도, 대전, 대구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빛은 흐리지만 자외선은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높아질 전망이니까요. 낮 동안 장시간 외출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서울 등 내륙 곳곳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예보돼 있는데요. 주말 동안 내륙 대부분이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3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측의 공식 초청을 받아 오는 29일에서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서울 용산공원 부지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시범 개방됩니다. 녹색연합 등은 기준 초과 오염물질이 검출된 공원 부지의 개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35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 등 약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 오전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같이 한 걸음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 연구소 출연진에게 법원이 모두 5천만 원을 조 전 장관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35년 전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군사독재에 대항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60 민주항쟁이 있었죠. 영화 1987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 34년간 인권운동을 해오신 박래군 4.16 재단 상임이사와 함께 민주주의의 의미,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갈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야, 벌써 35년인데요. 35년 전 오늘이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죠.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네네. 예. 자, 그래서 대전교도소에 저기서 갑자기 큰 시위가 일어났다 그래서 안 믿었었거든요. 네. 나중에 보니까 진짜 큰 시위가 일어나가지고 네. 6월항쟁이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제 제가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 대전교도소에서 오늘 35년 소식을 들으셨는데 그때 전 대학 3학년이었는데 종로서적에 있다가 그냥 시위 행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제가 듣기로는요, 박 이사님 그 꿈이 소설가셨다고 들었는데 예. 어떻게 학생운동에 참여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소설을 쓰고 싶어갖고 연세문학회라고 하는 서클에 들어갔었어요. 네. 이제 동아리 해갖고 이제 그 소설만 쓰고 그렇게 하다가 그해 81년 11월달에 학내 시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그 학생회관에서 이제 시위를 주도하던 사람이 떨어졌거든요. 네. 4층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체류탄을 막 쏘고 연행해 가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됐어요. 네, 당시에 흔하던 장면인데 그걸 또 목격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피가 솟는 느낌이 있었죠. 예. 자, 당시 80년대 이 청년으로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 좀 어떤 걸 크게 느끼셨어요? 그때는 일단은 이제 광주 학살에 대한 이게 분노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두환 군사 독재를 물리쳐야 된다는 게 아주 뭐 다른 것보다도 그게 가장 컸었고요. 네. 그리고 워낙 이제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이니까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항상 감시받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너무 부자유스러운 거거든요. 이 자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우리는 그걸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식인의 어떤 사명? 이런 것들을 한참 뭐 많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87년에 60 민주항쟁 그 이후에 자, 이제 5060 지났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민주화가 크게 진전이 된 상황인데 좀 과거에 비해서 이 변화를 크게 체감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때 오고서 딱 들어가면 이제 대통령한테도 욕을 해도 되는 세상이 온 거잖아요. 예전에 대통령도 감히 뒤에 욕을 합니까? 잡혀갔죠? 지도대도 모르게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건데요. 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확실히 민주화가 된 거는 되긴 된 거죠. 네. 도리어 이제 이런 민주주의가 발전했음에도 했는데 이제 사회 경제적인 민주주의까지 가지 못하여서 이제 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정치적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는 거죠. 네, 상당히 발전했다. 그래도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차별과 혐오 이런 부분이 난무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닐까.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까지 이제 겹쳐졌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별로 관심을 안 가져갖고 걱정이 많습니다. 네, 경제, 환경 이런 부분들. 네. 예. 자, 이 그간 학생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노동운동도 하시다가 언 34년 그냥 평생을 인권운동가로 살아오셨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이고 쉽지 않은 길이셨을 것 같은데 34년을 이렇게 운동가로 살아온 동기나 버팀목 뭐였을까요? 예, 지금 이제 88년도에 제 동생이 분신해서 죽었어요. 당시 이제 강주 학살 원흉을 처단하자라면서 그런 전 유서를 남기고 이제 죽었고 그 동생을 묻으면서 이제 했던 약속이 있어요. 네가 바라던 세상, 그런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 때까지 네 몸까지 싸우겠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피해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이런 사람들 속에도 이제 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한 사람들이 저를 이 길로 계속 가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박래군 선생님을 저희가 호칭은 4.16 재단 상임이사 이렇게 부르지만 늘 명칭은 바뀌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 밀양 송전탑, 용산 참사, 또 쌍용차 농성, 세월호 참사, 우리나라의 굵직한 사회 문제 현장에는 늘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다면 어디였을까요? 예, 여러 다 기억에 남는데요. 대추리 그 평택 미군기지 싸움하던 대추리가 기억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세월호 지금 4.16 재단 일을 하고 있어서 더불어기도 하지만 세월호 참사 현장도 많이 기억이 나죠. 세월호 참사 현장도 지금 저 팽목항도 있고 목포신항도 있고 선체 있는 곳 그것도 있고 여기 안산에도 이제 기억교실이 있고 또 인천에도 이제 인천 추모관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현장들이 좀 제가 이제 가끔씩 방문할 수밖에 없죠. 제 업무와 관련돼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잊혀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잊혀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네, 아직도 세월호 문제는 또 진실 규명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고요. 자,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민주화, 인권 이런 문제들이 좀 다양화되고 있죠. 여성 문제, 지금 젠더 이슈도 있고 성소수자 문제, 청소년 인권 문제, 아까 또 경제 양극화하고 기후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좀 어떤 사안에 가장 관심을 좀 기울이고 계십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한 거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거든요. 그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세간에 잘못 알려져 가지고 엄청난 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하면 처벌을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처벌 조항도 사실 없고요. 굉장히 약하거든요. 도리어 이제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다양성을 그 존재들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갖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캠페인성 그런 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15년 동안 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는 꼭 만들자라고 상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아직 넘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15년 동안 캠페인성 법에 불과한데 다양성,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말자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차별이 뭐다라고 하는 기준 같은 걸 세우는 거거든요. 이 법이. 그런 건데도 이걸 못 만든다는 게 너무 참 안타깝고 또 오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네네네. 맞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오면 다 좀 이 시각과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좀 이제 또 통합해 나가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해 5월부터 지금 4.16 재단에서 일하고 계신데 자, 여긴 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저기 이제 전국의 시민단체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국민대책회의를 만들었고 지금 이제 4.16 연대거든요.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 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가족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이제 일을 같이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 가족들이 이제 세월호 지원 특별법이 있거든요.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에 재단을 만들도록 돼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주저주저 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을 설득해서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게 좀 도왔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좀 빠지려고 했는데 가족들한테 발목이 잡혔어요. 재단만 만들어 놓고 당연히 이걸 무책임하게 빠져나가면 어떡하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맡고 지금 이제 상임이사를 맡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만드는데 역할을 하셨으니까 지속시켜라. 네. 아니 가족들이 그러자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저는 만드는 데까지만 역할을 하고 만든다면 아무런 직책을 안 맡겠다, 직위를 안 갖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나중에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요. 자 지금 마침 또 이제 4.16 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핵심 내용이 이제 바로 세월호 진상 규명하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3년 6개월 조사했는데 세월호 침몰 원인은 결국 규명하지 못했다. 자 유가족분들이 주로 어떤 얘기 하십니까? 너무 이제 진상규명 끝난 거냐 이게 진상규명이 안 됐는데. 이제 진상규명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불안해하고 또 불만도 있고 분노하시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이게 되도록 과연 정부는 도왔는지 협조했는지 또 왜 거기 곳곳에서 이렇게 이제 가로막히는 이런 부분들이 또 많았는지 거기에 왜 또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활동을 아주 썩 잘한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런 거 굉장히 마음들이 불편해하시면서 불안해하고 화도 내시고 이런 지경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유가족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진실을 밝혀달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예. 자, 이 참사가 일어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박근혜 정부 거쳐서 문재인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는데 좀 새 정부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관련해서? 예. 이번에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요거 세월호 참사 요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인지 이거를 점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개선책 권고 이런 게 있어요. 80여 개 이제 권고가 있는데 난 이 부분을 윤석열 현 정부에서도 이거를 좀 받아갖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이런 공고들이거든요. 이게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국회에서도 이런 이행 계획을 좀 세워서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재발 방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안전 규정을 좀 반영해달라. 이런 요청이십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박 이사님 같은 세대 정치인들이 국회에 많아요. 그렇습니다. 송영길 전 의원과 대학 동기라고 들었습니다. 우상호 의원도 동기고요. 지금 전 대표, 현 비대위원장 그러신데 지금 이 86 용퇴론 시끄럽잖아요. 선거 기간도 그랬고. 자, 86 용퇴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586 세대들 중에 좀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세대는 이제 지났다. 벌써 그게 6월 항쟁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35년 전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군사 독재를 물리쳤고 그래서 민주화의 길을 열었고 그래서 이만큼 진전시켰으면 그걸 우리가 한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좀 보람을 갖고 이제 다음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세상을 바꾸는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이런 비전 전망을 좀 못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자신이 이제 자리를 내려놓고 후배들이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시대에 맞는 그런 전망들 이런 비전들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길 우상호의 동지신데 86 그룹의 86세대의 한 일원으로서 용퇴에 찬성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를 보시면서 기시감이 든다 이런 표현을 하셔서 이건 어떤 의미였나 궁금했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기시감이 첫 번째 든 거는 여소야대 국면이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정권을 잡았어도 국회는 야가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이런 적이어서 이게 협치가 잘 돼야 될 텐데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걱정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의 그 정권들이 저질렀던 어떤 실수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권력을 사유한다든지 네. 독점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양상으로 좀 가는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너무 이제 검찰 출신의 저거를 갖다가 다 요직에 좀 해놓고 있어서 검찰공화국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좀 항상 이렇게 도가 지나치면 좀 문제가 되거든요. 네. 이게 너무 쏠려 있어서 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인사 편중과 좀 과거의 이제 나쁜 관행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조언으로 이제 정리해 보고요. 자, 여전히 현장 활동가신데 앞으로의 계획은요? 예, 저는 이제 2024년 세월호 참사 10주기까지 하면은 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네. 임기 끝나고 나서 소설도 쓰고 네네. 제가 경험했던 일에 대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 기록을 좀 남겨놔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같이 그 시대의 그 큰 사건들 이런 거에 제가 어쨌든 그 중심에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것도 이제 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도 남기고 소설도 쓰고 하려면 이제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2024년 이후 박래군 작가의 소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권운동가 4.16재단 박래군 상임이사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죠. 자, 오늘도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과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소장님, 더불어민주당 얘기부터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방선거 참패 후 비대위 구성까지 혼돈의 한 주가 지났고요. 내홍이 벌어졌고 며칠 전에 민주당 대선 지선 평가 토론회에 대표 발제자로 다녀오신 걸 봐서 자, 이 소장님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 뭐로 좀 지적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이 이제 지선 대선 평가 토론회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네네. 이거는 한 회가 아니고. 한 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한 게 또 실제 이제 그 결과 분석이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지방선거 패배 원인은 공천 실패가 저는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선거 캠페인 이런 측면에서 그 국민의힘에 많이 좀 뒤진 면이 있다. 그 뭐 중앙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미흡했고 그리고 후보들에 대한 지원도 좀 미흡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총합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라는 좀 지적을 했고요. 사실 그 국민의힘은 이제 인적 쇄신 또 세대 교체 그리고 그걸 통한 일하는 방식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좀 관료화된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적 쇄신 또 새로운 세대를 영입하는 등용시키는 그 과정까지 좀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다른 분들도 이제 2명의 발제자가 더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 자화자찬 내부 문화 특히 이제 젖잘싸 문화 이런 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한 10분 정도 오셨는데 일단 의원님들 좀 청취를 주로 하셨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2차, 3차 계속 토론이 있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아마 종합적인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 10분밖에 안 왔어요? 그 초재선 의원 이제 좀 동의하시는 분들만 했고 사실 대선 지선 평가는 지금 비대위에서 또 별도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6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계신데. 저한테는 왜 연락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꼭 갈 거예요. 제가 호되게 분석을 할 텐데. 육모방망이 들고. 그럼요. 네. 아니 저는 이전에도 저도 여러 차례 세미나에 뭐 여야 너무 호대에서 안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야 가질 것 없이 그러니까 그 호대 내초리를 맞아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차례 저는 그 이전에도 심지어 저는 2017년 18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2018년도에 당시에 제가 발언을 하면서 지금
지방선거의 4년 전입니다. 승리는 네. 대통령 지지율 덕분인 거다. 당이 변한 건 없다. 아니 국민들이 지금 뭔가 머릿속에 온 국민이 각인되는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능력에서 부실한 겁니다. 180명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잖아요. 4년 전에. 그런데 왜 국민들의 그런 2년 전에 만들어졌죠. 2020년 총선에. 그것도 대통령 지지율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사라지고 나니까 오늘 이제 갤럽 조사입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된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가 그렇고요. 질문지도 역시 같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윤석열 정당 지지율을 물어봤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29%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29%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전만 해도 같은 조사 기관에서 40%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의존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변하지 않았고. 요거 이따 자세하게 이제 또 분석을 해볼 텐데 지금 이제 뭐 이왕 지금 선거 패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심 있는 게 이거죠. 지금 그동안 싸우면서 이재명이냐 아니냐. 그렇죠. 왜냐 왜 아니냐. 뭐 이건데 지금 이재명 의원 때문에 참패했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거고 당내에도 또 이재명 덕에 졌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한 거 아니냐 하는 또 이제 옹호론이 있는 거고. 자,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궁금해요. RN서치가 뉴스핌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는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35%, 이재명 책임론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2.7%예요. 과반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면 과반 이상은 이재명 의원에게만 사실 책임론을 묻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건 책임이 있긴 있죠. 없지는 않죠. 그런데 이재명 의원에게만 책임이 있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중도층에서는 52.7%라는 것은 적어도 중도층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당의 책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의 책임이다. 2017년, 18년 이후에 당이 안 변했다니까요. 2018년에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80%니까 지방선거 투표하러 가서 그냥 더불어민주당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찍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4년 동안에 완전히 당이 혁신적인 변화를 했었어야죠. 그게 없다 보니까 지난 4월 말에서 5월 초 현상을 보십시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여론에 호응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럼에도 강행을 했잖아요. 물론 그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그럼 설득을 해야죠. 이거요.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정말 몸부림을 쳐서라도 설득 작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재명 책임론에 반대한다가 52%를 넘지만 50.7%지만 이게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조직 민주당의 책임 아니냐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은 또 35%.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천 요게 지금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이긴 이 전남, 전북, 광주, 이 호남 지역에서는요. 전국 평균 여론하고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책임론이 맞다 47.7%. 아니다. 이재명 책임론에 반대한다 33.5%. 이 호남 민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호남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제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개항을 또 바로 나오고 또 이제 지금 당대표 나올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속 지금 대선 이후에 계속적인 선거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다는 신호고 이것 때문에 결국 그 광주 지지율이 37.7% 나온 거고 전남에서도 무소속 당선자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지지층이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 이거를 안정화를 시키지 않으면 다음 총선이 곧 이어질 텐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때도 또 이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을 한다면 이 이제 전통적 지지 지역에서의 이 여론도 상당히 좀 극복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선 때 호남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찍은 게 거의 80% 가까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숙제는 이거예요. 지금 우상호 혁신비대위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관리형 비대위다. 8월 전대까지만 당을 이제 준비하고 이끈다. 선거 패인 이제 분석한다. 이건데 지금
그럼 차세대 리더가 누구냐, 그렇죠. 당권 주자가 누구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예. 한번 뭐 이름들이 거론됐습니까? 예, 거론된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해서 4일에서 6일 그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이끌 적임자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28.8%, 네. 박지원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9.0%, 홍영표 의원 6.8%, 우상호 의원 4.0%, 이인영 의원 3.7%. 잘 모르겠다 26.3%가 나왔고요. 짧게 오늘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한 조사도 보면은 7일 날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전국 성인 남녀 1,014명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어떤 세력이 민주당을 이끌어야 되느냐. 국민의 44.2%는 친문도 친명도 아닌 제3세력. 그다음에 친명 세력이 32.9%, 친문 세력이 10.5% 이런 순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당을 이끌어야 될 어떤 인물로는 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세력적으로 볼 때는 두 세력 다 싫다. 친문이나 친명이나 이 두 세력 다 싫다라는 의견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신 조원 CNI 조사는 제3세력이 없으니까. 없어요. 이재명 의원이 이제 28.8% 1위로 나왔는데 네. 없음 잘 모르니 26.3%인데 네. 제3세력을 놓으니까 그게 1위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뭐냐면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의 조사는 개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사를 보면 친문도 친명도 아닌 쪽에서 개혁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근데 있나요? 없어요. 없죠. 네. 아니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상황 전개를 보면 이재명 의원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전한다면. 네. 그럼 자 당권은 잡되 개파를 혁파해라 이야기예요. 친문과 친명을 없앨 수 있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네. 하지만 2달 동안 시간이 주어진 거죠. 이재명 의원에게 당신에 대한 비판이 많다. 그래서 친문과 친명을 혁파할 수 있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뭔지 가지고 나와라. 이게 이제 요구사항이에요. 어떻게 또 하나, 당을 통합하겠느냐. 그렇죠. 박지원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홍영표 의원보다도 더 높아요. 더불어민주당 혁신을 이끌 책임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격차 있는 2위.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있었어요. 지난 지방선거 직전에. 그러니까 이른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그 또래 정서, MZ세대의 정서, 그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그 마음, 586 용태의 마음, 586만이 아니죠. 모두 용태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서 반영하는 당을 이끄는 것이 이재명 의원에게는 사명과 목표다. 그걸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지금 언급하신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 전국 성인 1,014명에게 물은 이 질문이 다음 민주당 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 차기 당권. 이재명 의원이 32.1% 맞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26.3%. 그렇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친명도 아니고 친문도 아닌 인물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기 문항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박지원 지금 공동위원장 9.0 나왔는데 이거 보기를 넣으니까 이 정도 나온 거고 김부겸 총리가 그래도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의견이 26.3%나 나온 거죠. 그래요. 자, 지금 이제 배 소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청취자분들도 머리로, 논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한국 정치를 수십 년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재명 책임론이 부상하는 가운데 그래도 민주당을 혁신할 사람은 역시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이게 헷갈리지 않느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개파 혁신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미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또 개파가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셨을 경우에 과연 그게 상대 쪽에서 볼 때 과연 이게 혁파가 되겠냐. 이게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 걸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오는 거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는 걸 이런 데이터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3의 인물을 지금 해서 좀 정비를 하고 다시 한번 그 민주당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라는 의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적인데 그 이상대로 인물이 있느냐면 없어요. 없다. 과연 김부겸 전 총리가 나와서 수습이 될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적어도 자기 조직이 있기 때문에 당권을 주도하면서 당을 어떤 식으로든 혁신을 하든 혁신이 안 되면 혁신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심판이나 평가나 비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앞서 이 조사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 실제 전라남북도와 강주를 포함해서는
이 이재명 의원의 선거에 대한 책임이 높다는 찬성률이 높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 경선에서도 호남에서는 패했단 말이에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친문은 지지 안 한다 이야기예요. 친문이 지지 안 하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든 친명계의 2024년 공천에 대한 욕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당근을 잡더라도 친명을 편들고 주도하는 완전히 그런 방향의 이재명 민주당을 만들면 그거는 필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개파를 혁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정말 리더십을 만들면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성공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그 쓴소리까지도 안아낼 수 있을 정도의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그걸 보겠다는 의미예요. 지켜보겠다. 그렇죠. 자, 과연 그렇게 될까요?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고 이제 우상호 의원이 그거를 잘 조정을 해서 그걸 끌어내야 되겠죠. 끌어내야 되겠다. 근데 두 분에게 그럼 아주 단문으로 하나 묻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네. 자, 배 소장님. 어쨌든 그럼 이재명 의원은 말은 아꼈습니다만 당권 도전 100% 한다? 하죠. 한다. 저도 사실은 제3의 길을 가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의원까지는 됐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은 당권 도전이 아닌 제3의 길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도전하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아유, 정치의 길에 참 제3이 없더라고요. 그런 이 소장님도 저도 지금 기양 국회의원 된 게 당대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니까. 원내 당대표를 염두에 둔 단계다. 그렇습니다. 이미 첫 단추는 끼워진 거예요. 첫 단추를 끼워졌다. 네. 여기서 당권 도전 안 하면 이변이 일어나는 건데 한번 이게 뭐 아직 이제 속 시원한 답은 없습니다. 지켜볼 뿐입니다. 파격적인 거예요. 당권 도전을 안 한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예상 시나리오가 아닌가 파격적이고 아까 제3의 길. 그게 또 다른 지지층이나 유권자들로 볼 때는 감동인 거죠. 네. 그렇지만 그 길을 가기는 어렵고 안 할 것이다. 이재명 의원이 이 방송을 유념해서 들으실 것인지. 우리 방송 들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나온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한국갤럽조사 볼 텐데요. 야, 대통령 취임 한 달째. 네. 그래서 오늘 1부에서는 그 도어 스태핑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난 대선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차기 대권 주자 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이 발표해 주시죠. 예, 일단은 이 한국갤럽에서 대권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잠깐만요. 일단 제가 대통령 지지율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잘하고 있다 53%, 잘못하고 있다 33%입니다. 일단 지난주 조사와 큰 차이는 없는데요.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근데 50%를 좀 넘게 유지하고 있다라니 좀 긍정적으로 역대 정부 초고기보다는 좀 낮지만. 개요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이재명 15%, 오세훈 10%, 안철수 6%, 홍준표 5%. 여기는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빼면 다 나왔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 그런 데는 인물이에요. 오세훈 시장 당선자도 그렇고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요. 한동훈 4%. 4%. 김동연 4%. 이 새로운 인물들이군요. 이낙연 3%. 놀라지 마십시오. 이준석 1%. 그러니까 최근에 우크라이나 와가노. 네가 가라 우크라이나. 이거 유행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게 뭐가 유행이에요? 처음 듣는데. 좀 밀어줘요. 밀어줘. 마지막 방송인데. 그게 그런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선 후보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행보가 1%. 자기 정치의 해석을 떠나서 대선 행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 한국갤럽 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한동훈 장관도 일약 대선 후보입니다. 4%면 지금 홍준표 후보와 1%포인트 이 비율이 왜 적지 않냐면 한국갤럽은 보기를 안 불러줘요. 그래서 그냥 객관식이 아니구나. 그렇죠. 응답자에게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난 이 사람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기를 넣어주면 지금 대략 10% 15% 될 수도 있는 비율일 거예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9%니까 거의 10% 가까이 나왔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서서히 밀고 있다. 한동훈
한동훈? 그래서 지금 차기 대통령은 물론 뭐 다른 대통령감이 있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른바 이게 동동구리무거든요. 동동구리무 한동훈, 김동연. 이른바 동동구리무 브라더스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만들었어요. 차기 대통령은 김동연 아니면 한동훈? 동동으로 미는데 지금 김동연 이제 경기지사는 민주당으로 이제 단일화 이후 합류해서 대선에서는 이제 완주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뭐 극적인 역전승을 보여줬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난 대권 주자는 맞아요. 안철수 의원처럼. 하지만 이제 민주당의 김동연으로는 이제 처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죠. 이 조사가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1%였는데 이 갤럽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똑같이 4%인가를 얻어서 대선 주자로 딱 발돋움한 조사가 이 갤럽에서 했었던 조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지금 과거에 한동훈 후보와 김동연 지사가 나왔는데 지지율도 거의 비슷해요. 4%. 근데 지금 보시면 이준석 당대표 1%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그 언론의 보도되는 노출량에 따른 어떤 인지도성의 그런 그 결과값이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위로 상향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걸 이 같은 조사에서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이제 주목되는 거는 다 대권 주자로 이런 인물들이 있지 하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좀 이례적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또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다면 별의 순간 잡을 수도 있다. 배 소장님. 계속 오를 가능성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윤석열 정부도 결국 검찰이에요. 법무부예요. 또 수사예요. 지금도 검찰이 인사로 또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정보단까지도 희화에 두고 있거든요. 결국 한동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팬덤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 그만큼 주목받는 이유는 결국 야당을 수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결이 될 거예요. 또 지난 정부에 대한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면 보수 지지층에서는 주목받고 인기가 더 오를 수 있다. 170명의 이 다수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한동훈 장관 이게 정치보복가 아니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심에 한덕수 총리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실리는 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눈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소장님께 여쭤본다면 이번 주 큰 이슈 중 하나가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가가 필요한가 해서 쓰는 거고 편중 인사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은 했습니다만 검사 출신이 너무 많다. 또 윤석열 라인이 많다 이런 비판들인데 이게 여론에 좋게만 영향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검찰 인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많은데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40대를 좀 발탁하는 면이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그 검찰 조직 내에서는 에이스 검사들이 지금 이제 배치가 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배치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역량을 얼마나 발휘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사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대목이 지금 잠깐 보이고 있습니다. 검사가 많다는 건 문제지만 이들이 성과를 낸다면 그건 잘한 것으로 나중에 평가가 바뀔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은근히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성과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불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거잖아요. 뿌리를 뽑아내고. 검사의 감각이 또 작동되는 것이고 수사를 하고 물론 이게 우리 국정과 또 행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누굴 잡아냈다 이러면 국민들은 그래요? 나이 먹으면서 잡아냈어요? 뭐 탈원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혹시라도 성과로 본다면 평가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물론 인사라는 것은 다양성, 공정성, 균형성 이른바 이걸 갖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겠죠. 자, 이준석 대표 과거 수치가 나와서 요거 하나는 이제 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한국갤럽이 2021년 6월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자유응답 형태로 같은 방식이죠. 조사를 했는데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가 3%를 기록한 바가 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1%로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한 그때도 사실 1년 정도 1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당대표의 발판이 만들어졌었던 거죠. 그래요. 자, 아쉽게도 오늘이 여론오락관 마지막 시간이라고 저희가 개편 예고가 나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저도 왜 그랬는데 선거가 한 2년 남으니까 이슈는 매주 나와요. 국정 지지율도 그렇고. 아니 근데 이게 선거가 2년 남았다고 그래서 굉장히 한참 뒤인 줄 아시는데 네네. 후내년이에요. 맞아요. 지금 2023년이니까 내년 그 다음이거든요. 네네. 4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늦어도 내년 6월에는 돌아가야죠. 소장님 지금 2022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네네. 24년에 총선이 있다고요. 내후년. 내후년인데 총선 당해에 우리가 이런 정치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적어도 한 8개월 전부터 다룬다는 거예요. 2024년 또 4월이니까 네. 그러니까 연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65일 안으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만 2년 남은 게 아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PD님이 지금 선을 긋고 있는데요. 여름방학 정도 쉬고 뭐 가을 겨울에 다시 또 생기지 않겠나. 그렇죠. 저희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내용을 더 잘 보완하겠어요. 하지만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살아남아서 돌아오실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고. 우리는 세트이기 때문에 한 사람 빠지면 안 돼요. 밖에 지금 이주영 PD님이 눈이 막 반짝반짝 지금 감시를 PD님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언오락관 틀려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막 질러주셔도 됩니다. 그냥 더불어민주당으로 갈게요. 8월 전당대회 승자는 누구인가? 이 소장님. 뭐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예. 나올 것이고 아까 반드시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배 소장님도. 아니 이재명이죠. 예. 이견이 없으시네. 예.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원내 의원이면서 대표가 된다면 역시 당내 통합 개파의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그렇죠.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잘 극복을 하는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결국은 대선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번 재수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정치인 이재명의 미래는 열립니까? 소장님? 이재명에 달렸죠. 이재명에게 달렸다. 잘 되는 것도 이재명, 못 되는 것도 이재명 의원에 달렸다. 당대표가 된다면 책임이다. 결과적으로 저는 호남을 잡아야 됩니다. 호남을 잡고 그리고 또 MZ세대를 잡고 여성을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짧게 남았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여쭤봤던 건데 한번 또 여쭤볼게요. 5년 뒤 대선 구도 전망해 주셨어요. 아까 동동구리무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자, 오늘 갤럽 조사를 보고 한번 다시 예측을 물어볼게요. 자, 이 소장님 지난주에 소프트맨의 시대다 하고 2명 꼽아주셨는데 여야 대권 구도 본선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대표가 되면 결국 대선 후보가 될 거거든요. 대선 주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도 다시 또 바꿔야 되겠어요. 5위로. 5위로? 네. 오세훈 후보와 이재명 후보. 네. 여당 오세훈, 야당 이재명. 지난주엔 김동연을 꼽으셨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재명 후보는 재선이 아니고 삼수생으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럼 배 소장님. 저는 4명을 꼽아야 될 것 같아요. 4명? 사파전? 왜 그러냐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 김동연, 국민의힘은 오세훈 대 한동훈. 그러니까 오세훈 대 한동훈이니까 훈훈 대결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게 여론으로 아까 너무 재밌는 코너인데 좀 막을 내리긴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자, 두 분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한 말씀씩 남겨주셔야죠. 근데 웃으시는 것 같아요. 잘 가라고 이렇게. 다음 주엔 무슨 코너가 생기나 하고 궁금해서. 더 재밌는 게 뭐가 있지? 그러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행복한 방송이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사랑합니다. 국민의 방송 KBS. 잘한다. 이 사람 잘하네. 네, 저도 그동안 사랑받아서 너무 감사했고 기뻤고요. 이제 조금 재충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민의 방송 KBS. 분들 아주 뭐 무서운 분들이에요. 사회적 처세가 뛰어나요. 곧 돌아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론오락관 몇 대 몇 그동안 너무 재밌었고요. 대선과 지방선거 달려봤습니다. 잠깐 방학 휴식하고 또 벨라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또 주말이어서 메뉴를 바꿔봤습니다. 감자칩과 콜라. 요즘은 이제 씹을거리와 음료수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감자칩 콜라. 좀 주말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자켓, 청셔츠. 네네. 약 80년대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두산과 경기를 치르던 한화가 외야수를 4명을 배치하면서 네네. 화제가 됐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3루수가 좌익수 위치로 이동을 하고 나머지 3명의 외야수가 좀 더 우중간 쪽으로 이제 시프트를 옮겼는데 네.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당시에 타자였던 김재환 선수가 네. 우익수 방면으로 당겨치는 타구를 많이 치기 때문에 네. 좀 더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수비 배치를 좀 이동한 시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또 어제는 뭐 대패했더라고요. 야구라는 게 뭐 16대 몇이었죠? 맞습니다. 16대 7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말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3루수 쪽, 그러니까 3루 쪽에는 네네. 야수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네. 김재환 선수가 이게 이 타자가 다 프로 선수들인데 그렇죠. 오히려 한쪽으로 우린 이쪽으로 네가 많이 치니까 네네. 이쪽을 미리 수비할 거야. 네. 그리고 쏠리면 비어있는 3루를 노리면서 안타를 치면 네. 손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노린 겁니다. 그렇게 쳐봤자 단타기 때문에 더 2루타 3루타 이상의 장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차피 야구라는 게 네네. 확률의 싸움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재환 선수 그렇게 자기의 타격 메커니즘을 상대 네. 수비에 따라서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 선수의 소위 말하는 리듬을 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메커니즘을 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노리는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시프트를 좀 건 거죠. 시프트를 거는 게 하나는 네. 이제 방어를 촘촘하게 하는 것도 있거니와 맞습니다. 타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도 그렇죠. 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과연 이쪽으로 안 칠 거야? 라고 네. 이제 압박을 거는 거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타자의 특성에 맞게 수비 위치를 조정하는 것, 네. 시프트. 근데 미국에서는 네. 미국 리그는 이 시프트를 제한하려는 분위기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 왜 분위기가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타자들이 강한 타구를 쳤는데 이게 자꾸 아웃이 되다 보니까 네. 공격 야구가 사라진다, 득점이 줄어든다라는 네. 점에서 이제 좀 제한을 하는 건데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그라운드의 중간을 네. 2루수와 유격 사이에 그 2루 베이스를 기준으로 예.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룰을 예 논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었죠. 논의 중이긴 하고 시행되지는 않았다. 쉽지 않아 보이긴 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좌우 대칭으로 그렇죠.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안에는 항상 뭐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인 거죠. 배치에 이제 네네. 균형을 맞춰라. 네네. 야, 글쎄요. 또 그러면 너무 좀 빡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한이 너무 이제 뭐 경기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의외의 면들이 있어야 재밌는데. 네네. 자, 시프트를 금지할 거면 변화구를 던지는 것도 금지하지 그러냐 네. 이런 반응을 내놓는 메이저리그 선수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그 한화하고 두산 경기 보면서 정 PD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KBO에서도 시프트 제한이 필요한가? 저도 이제 제한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구라는 게 조금 이제 생물처럼 변화하는 스포츠가 매력이라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우리 처음에 자동 고의사고 도입한다 했을 때 네. 반대 의견 많았는데 네네.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그리고 이게 사실 여담인데 삼진 있잖아요. 스트라이크아웃이 네네네. 처음에는 다 낫아웃이었습니다. 포수가 굉장히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 원바운드 공으로 떨어지는 거를 1루에 던져야만 아웃이었는데 포수들이 생각해보니까 굳이 뭐 떨어져 있을 필요 있나 하면서 타자들한테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바로 잡게 되는 룰의 변화라는 게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네네네네. 알아서 생겨나야 되는 건데 근데 처음에 생각해보면 또 어느 게 있냐면 축구에도 네. VAR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것도 처음에 도입될 때 되게 말이 많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 축구라는 스포츠에 맞지 않다. 흐름을 끊는다. 그렇지. 근데 지금 만약에 월드컵이나 네. 우리나라 이제 최종 예선 이런 데서 VAR 없으면은 네. 엄청 불편하고 또 오심이 나왔을 때 이거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늘 심판 때문에 졌다는 얘기 맞아요. 옛날에 많이 했죠. VAR로 인해서 얻는 순기능이 훨씬 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인 변화를 억지로 막는 것은 좀 억울한가 혹은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스포츠라는 게 결국은 이야기거리, 스토리가 좀 많아져야 이제 팬들한테 사랑을 받는 건데 시프트에 걸리거나
혹은 이제 시프트를 역이용해서 안타를 치거나 이렇게 좀 변수들이 많아야 경기가 재밌어지는 건데 그런 이야기거리들, 재미 요소들을 좀 억지로 억제하면은 좀 더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심지어 이제 그 메이저리그에서는 또 반대로 사인 교환도 전자기기로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예, 지난번에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KBO 리그는 아직도 더그아웃에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도 시프트 논의와 더불어서 좀 더 나아가야 될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는 무슨 이제 기동 타격대처럼 다 이제 리시버하고 그러니까요. 무전 장비들을 가지고 교신하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지 실제로 않을까. 미식축구는 그렇게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렇죠. 네네. 리시버로 받는 거죠. 맞아요. 감독이 얘기도 하고. 자, 이 개막 2달을 넘긴 KBO 리그 얼마 뒤면 이제 반환점을 돌게 됩니다. 네. 지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외국인 선수들을 교체하려는 구단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적지가 않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구단들도 많죠. 네.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 이제 카펜터 선수 이제 교체로 가닥을 잡았고 KT 위즈 같은 경우는 투수 타자 모두 외국인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새로 들어온 외국인 선수 웨스 벤자민 선수가 처음 이제 트윗해서 3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고 LG도 이제 루이즈 선수를 대신해서 이제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또 영입을 했고요. 로렐 가르시아라는.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이 한 2달 정도 지났잖아요. 2달 정도 지났으면은 이제 팀들 입장에서는 100타석 이상의 외국인 선수한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만큼 줬다. 보통 이제 100타석에서 150타석 정도 투수 같은 경우에도 한 2, 30경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기회면 줄 만큼 준 게 아닌가. 이제 다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맞습니다. 상대를. 네네.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대략 역량, 기량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성과를 낸 선수들은 유지, 그렇죠. 아닌 선수들은 방출. 아주 빨리 좀 구해야지만 또 남아있는 좋은 자원들을 영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후반으로 가면 또다시 이제 한국 시리즈 향해 달려가는 건데. 자, 해외 리그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뭐 어디나 잘하는 용병 선수가 안 나오잖아요. 못하면 방출하지만. 그렇죠. 그럼 기존의 선수보다 낫겠는가? 그렇죠. 이런 궁금증이 생길 텐데. 나을 거라는 기대하에 데려오긴 하지만. 기대하에 데려오지만. 사실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남아있는 선수라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안 데려간 선수들. 네네. 언제나 대체 외국인 선수가 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뭐 그레이싱어라든가 페타지니, LG에는 막 기아 이런 선수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실패가 더 많습니다. 네네네.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타자 쪽은 대체 외국인 선수 들어와서 좀 더 가능성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KT의 대표적으로 멜 로하스 주니어 이 선수도 대체 외국인으로 와서 성공한 케이스. 그리고 SK에 있었던 제이미 로맥 이 선수도 대체 외국인으로 왔거든요. 보면은 타자들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성공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긴 합니다. 투수는 조금 실패율이 높고, 네네. 아직까지는 그런 성공률이 높고 상황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앞으로도 봐야 되겠죠. 네. 자, 먼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게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뭐 외국인 선수 본인들도 그렇죠. 답답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팬덤, 일부 팬들의 약성 댓글까지 겪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다 보기는 보죠? 그럼요. 심지어 이 수요일 날 경기에서는 기아 타이거즈의 로니 선수가 강판 후에 SNS를 하다가 이제 팬들하고 설전을 벌였어요. 아, 그래요? 와가지고 이제 악성 댓글을 다니까 같이 반격을 하다가 근데 비판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사생활인 SNS까지 쫓아가서 인종차별적인 댓글도 있었단 말이죠. 아이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생활의 영역은 존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일부 팬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쉬는 호텔까지 찾아가서 사인해달라고 하거나 사진 찍자거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사생팬이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건 팬이 아니고 그렇죠. 선수들에게 민폐를 또 끼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 PD님도 좀 시달리시죠? 아니요. 저는 사생팬들에게. 사생팬은커녕 팬도 없기 때문에. 사생팬은 커녕 팬도 없다. 약간 슬픈 얘기인데. 맞습니다. 야구 잡설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데 팬이 없어요. 알아보기엔 또 쉽지가 않죠. 저희가 연예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연예인까지는 아니다. 곧 그 반열에 오르실 거라고 봅니다. 먼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축구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축구가 관심이 뜨겁죠. 브라질전, 칠레전. 자, 지난 월요일 칠레전은 한등 위, 피파 랭킹 한등 위의 칠레를 2대 0으로 기분 좋게 이겼던 국가대표팀. 오늘 있죠, 오늘. 맞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제 파라과이랑 경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2승 3무 1패거든요. 가장 최근 경기가 8년 전에 2대0 승리입니다. 8년 전? 많이 전력이 바뀌었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라과이가 지금 일본한테 4대1로 지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주전급 선수 5명이 합류를 합니다. 일본과는 달리. 그리고 시차 정도 좀 잘 된 상태고 해서. 그럼 이제 좀 진검승부를 걸겠다? 파라과이가? 이제 국내 여론도 안 좋기 때문에 파라과이가 좀 더 진검승부로 강하게 나올 것 같아서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한테 4대1로 지고 와서 네. 지금 독심을 품은 게 우리에게는 더 흥미진진하겠네요. 네네네. 자, 이제는 뭐 대충 치르는 평가전이 아니라 네. 오늘은 좀 세게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상, 훈련소 입소 등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오늘 네. 어떻게 좀 지금 수비진에서 4명 중에 3명이 빠졌거든요. 김민재, 김영권, 김진수 거기다가 정우영 선수까지 빠졌기 때문에 네. 이 미드필더에서의 공백까지도 이제 뭐 백승호라든가 심지어 작은 정우영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메꿔줄지 벤투 감독 입장에서 이번 경기가 좀 플랜 B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벤투호 우리 국대와 파라과이 경기를 또 기분 좋게 즐기시고요. 네. 결과도 좋길 바라고. 네. 또 U23도 있는데 황선홍호가 8강에서 일본을 만난다니 맞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감자칩과 콜라 받으실 청취자분 3571-2095-8448-7590-5959님입니다. 자, 맛있게 드시고요. 이 청취자 여러분 모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 준비한 이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월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